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9월 16일 목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7시 42분입니다. 네, 오늘도 오후 6시 이후, 퇴근 시간 이후에 촬영을 하게 되네요. 다들 이제 퇴근하셨겠죠? 오늘은 저는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집에서 푹 쉬다가 운전면허 운전하러 연습하러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별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네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것도 없고요. 내일 이제 좀 집을 알아보러 돌아다닐 것 같고, 오늘은 그냥 면허 연습만, 운전 연습만 하고 온 하루였습니다. 그다지 특이사항은 없고요. 이제 직장인분들한테 가장 최근 이제 초유의 관심사가 있죠. 내일까지 일을 하시면 이제 그 다음날 토요일부터 주말부터 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토일 하고 나서 월화수까지 총 5일 정도 긴 휴일이 있죠. 그 휴일을 어떻게 지내실지, 연휴를 어떻게 지내실지 나름대로 다 각자의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요즘은 이렇게 명절 때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근데 요즘 약간 코로나라서 조금 이전보다는 덜 하실 것 같긴 한데, 여행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아니면은 가족을 만나서 이렇게 오순도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실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맛있는 거 드시면서 아주 푹 쉬시는 거죠. 아니면 그냥 집에 혼자서 명절을 보내실 수도 있는 거고요. 각자마다 계획이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계획 실행을 시키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정도까지만 힘내서 일하시고 퇴근하시면 연휴의 시작이네요. 항상 파이팅 하시고 연휴 계획하신 대로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번 연휴 때 한번 집에 가야겠죠. 가서 부모님 뵙고, 동생 이제 결혼했는데 결혼하신 분도 한번 다시 뵙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는 그런 연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이번 시간 8번째 시간입니다. 차분히 천천히 쭉쭉 읽어가고 있어요. 걱정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좀 더 자기관리론이 그 다른 책보다, 인간관계론보다 조금 더 멘탈적인 부분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기관리론에 좀 더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뒷내용은 어떤 내용이 또 담겨 있을지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자기관리론 8번째 시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장) 2주 만에 우울증을 치료하는 법. 이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나는 이렇게 걱정을 극복했다 라는 주제로 가장 유용하고 감동적인 실화를 보내준 사람에게 상금 $200를 주겠다고 공고했다. 심사는 이스턴항공 사장 에디 리켄베커, 링컨 메모리얼 대학교 총장 스튜어트 맥클리랜드 박사, 라디오 뉴스 평론가 H.V. 칼텐본에게 의뢰했다.
심사위원들은 최종심에 오른 두 편이 워낙 탁월해서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했다. 결국 둘 다 상을 줄 수밖에 없었다. 그중 하나를 소개한다. 미주리주 스프링필드 커머셜가 1067번지에 살고 미주리 휘저자동차 판매사에서 일하는 C.R. 버튼의 이야기다. 저는 9살에 어머니와 12살에 아버지와 이별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는 19년 전에 집을 나가셨고 지금껏 얼굴 한번 뵙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데려간 두 여동생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을 떠난 지 7년이 지나서야 제게 편지를 보내왔죠. 아버지는 어머니가 떠난 지 3년 뒤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동업자와 함께 미주리 소도시에 카페를 마련하셨는데 아버지가 출장을 간 사이 동업자가 카페를 매각하고 현금을 챙겨서 달아났습니다. 아버지는 서둘러 돌아오라는 친구의 전보를 받고 다급히 달려오다가 캔자스주 셀리너스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늙고 병든 데다 가난하기까지 한 고모 두 분이 우리 형제 중 셋을 키우겠다고 데려가셨습니다. 저와 어린 남동생은 의탁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손에 맡겨졌죠. 우리는 고아 취급을 받을까봐 두려워했고 두려움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마을의 한 가난한 집에 붙어 살았는데 워낙 어려운 시절이다 보니 그 집의 가장이 일자리를 잃어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로프틴 부부가 저를 받아준 덕분에 저는 마을에서 약 18km 떨어진 농장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70살의 로프틴 씨는 대상포진에 걸려 몸져 누워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언제까지나 함께 지내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규칙을 성경 말씀처럼 여기며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다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집에 돌아와서 아기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코가 크다고 비웃고 멍청하다고 욕하고 고아 자식이라고 놀렸기 때문입니다. 무척 화가 나서 그 녀석들을 때려주려다가 저를 걷어준 농부 로프틴 씨의 말씀을 듣고 참았습니다. 그럴 때 싸우는 것보다는 싸움을 피하고 물러서는 게 훨씬 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하지만 어느 날 한 녀석이 학교 가축 우리에서 닭똥을 집어 제 얼굴에 던졌을 때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녀석을 흠씬 패주었죠. 그러자 친구도 몇 명 사귈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 녀석이 맞아도 싸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하루는 저보다 나이 많은 여자아이가 제 모자를 벗기고 거기에 물을 부어서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무척 아끼던 모자였습니다. 로프틴 부인이 사준 것이었죠. 그 아이는 내 돌머리가 팝콘처럼 터지지 않도록 물로 식혀준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학교에서 울지 않았지만 집에 오면 종종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프틴 부인의 충고를 듣고 모든 문제와 고민을 떨쳐버렸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던 아이들과도 친구가 되었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랄프, 네가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준다면 아이들은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고 고아라고 놀리지도 않을 거야. 저는 아주머니의 충고를 따랐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금세 반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질투하는 아이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도우려고 성심껏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몇몇 아이들의 장문을 도와주었고 때로는 통째로 써주기도 했습니다. 한 아이는 제가 도와준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알아차릴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주머니 쥐를 잡으러 간다고 말한 뒤 농장으로 와서 헛간에 개를 묶어놓고 제 도움을 받았죠. 누군가의 독후감을 써준 일도 있으며 한 여자아이에게 수학을 가르치느라 며칠 저녁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나이 많은 두 농부가 세상을 떠났고 어떤 집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처에 네 가정 중에 남자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2년간 아주머니들을 도왔습니다. 학교를 오가는 길에 그들에게 들러 장작을 패고 젖을 짜고 가축에게 물과 먹이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제 험담을 하는 사람이 없었고 도리어 칭찬만 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친구로 받아주었습니다. 해군에서 제대했을 때는 다들 진심으로 반겨주었습니다. 집에 온 첫날 200명도 넘는 농부가 저를 찾아왔는데 그 중에는 130km 떨어진 곳에서 달려온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저를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느라 바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해서 저는 이제 걱정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저를 고아 자식이라고 부른 사람도 없습니다. 버튼에게 찬사를 보낸다. 그는 친구 사귀는 방법을 알고 있다. 걱정을 정복하고 삶을 즐길 줄도 아는 사람이다. 워싱턴주 시애틀에 살았던 고 프랭크 루프 박사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23년 동안 관절염을 앓았다. 하지만 시애틀 스타라는 잡지의 스튜어트 위트하우스는 내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루프 박사를 여러 번 인터뷰했는데 그분처럼 이타적이고 인생을 즐기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병으로 침대에 누워 지내는 환자가 어떻게 그처럼 인생을 즐길 수 있었을까? 두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다.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아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모두가 자기를 주목하고 돌봐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인생을 즐겼을까? 터무니없는 말이다. 그가 인생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은 영국 왕세자의 좌우명인 나는 봉사한다를 본인의 슬로건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환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낸 뒤 그들을 격려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 일은 환자들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즐거움을 주었다. 그는 환자들이 주축이 된 편지 쓰기 모임을 만들어 서로 편지를 주고받도록 했고 마침내 입원 환자 모임이라는 전국적인 단체를 만들었다. 그는 병상에 누워서도 1년 동안 평균 1,400통의 편지를 썼고 수천 명의 입원 환자들에게 라디오와 책을 전달하며 기쁨을 주었다. 루프 박사가 여느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루프 박사는 목적과 사명감으로 내면이 빛나는 사람이었다. 그는 버나드 쇼의 말처럼 세상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는 불만에 가득 찬 자기중심적인 환자가 아니라 자신이 고귀하고 의미 있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알고 기뻐하는 사람이었다. 위대한 심리학자가 쓴 글 중에 가장 놀라운 부분을 소개하고 싶다. 알프레드 아들러가 한 말이다. 그는 우울증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처방만 따르면 2주 만에 우울증이 나을 겁니다. 날마다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기쁘게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쉽게 믿기지 않는 말이다 보니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아들러 박사의 탁월한 저서 다시 일어서는 용기 스타벅스의 역간의 일부분을 인용한다. 우울증은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비난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과 같다. 환자는 관심과 동정을 받고 누군가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싶어서 자신이 느끼는 죄책감에 대해 낙담한 척한다. 우울증 환자의 첫 기억은 보통 다음과 같다. 소파에 눕고 싶었는데 형이 거기 누워 있었어요. 제가 펑펑 우니까 형이 소파를 내주었어요. 우울증 환자들은 흔히 자살로 복수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의사들은 그들에게 자살할 핑계를 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나는 우울증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먼저 하기 싫은 일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주면서 긴장을 완화시키려 애쓴다. 이것이 치료의 첫 번째 규칙이다. 대수롭지 않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말은 모든 문제의 핵심이기도 하다. 우울증 환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면 대체 누구를 원망할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 복수를 해야 할까? 나는 환자에게 극장에 가고 싶거나 휴일에 여행을 가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도중에 내키지 않으면 그만두어도 됩니다. 라고 말한다. 누구나 바랄 법한 상황이다. 이는 우월한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을 충족시킨다. 환자는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그가 살아온 방식에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며 비난하고 싶은데 그들이 쉽사리 자기 말에 따른다면 강제로 지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적용한 규칙은 우울증 환자들의 긴장을 상당히 덜어주었으며 덕분에 지금까지 내가 치료했던 환자 중 자살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환자들은 보통 이렇게 말한다. 하고 싶은 일이 없는걸요. 이런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듣다 보니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좋아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도 있다. 저는 종일 누워있고 싶어요. 내가 그러라고 하면 더 이상 그러고 싶어 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지 말라고 하면 내게 덤벼들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그러라고 한다. 다른 규칙은 환자의 생활 방식에 대해 좀 더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이 처방만 따르면 2주 만에 우울증이 나을 겁니다. 날마다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기쁘게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 생각해 보자. 이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걱정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만 몰두한다. 흥미롭게도 몇몇 사람은 내 처방을 듣고 이렇게 답한다. 정말 쉬운 일입니다. 평생 그렇게 해왔는걸요. 하지만 사실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말해봤자 내 입만 앞을 따릅니다. 나는 그들에게 잠이 오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건강에 큰 보탬이 될 거예요. 라고 말한다. 다음 날 제가 권했던 대로 해보셨나요? 라고 물으면 그들은 어제는 눕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라고 대답한다. 물론 이런 충고는 겸손하고 친근하게 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잘난 척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걱정이 너무 많거든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에게는 걱정을 그만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걱정하면서도 이따금씩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한다. 나는 그들이 주위 사람에게 관심을 돌리도록 만들고 싶다. 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해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
그럴 때는 이렇게 답한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랍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 병이 나거든요. 그동안 선생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라고 말해준 환자는 드물었다. 나는 환자들이 주위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쏟는다. 나는 이 병의 본질적인 원인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환자들도 이 사실을 깨우치길 바란다. 타인과 평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순간 병은 치유된다. 종교가 준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할 수 있다. 타인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에게 쓰라린 상처를 주기 마련이다. 인간의 모든 실패가 이런 사람들에게서 비롯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동료, 좋은 친구, 좋은 연인, 좋은 아내 또는 남편이 되리라고 요구하며 그런 사람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아들러 박사는 날마다 선행을 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렇다면 선행이란 무엇일까? 선지자 마호메트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의 얼굴에 기쁨의 미소를 가져오는 것이 선행이다. 날마다 선행을 하면 왜 그토록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신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일이야말로 걱정과 두려움과 우울증의 원인이다. 뉴욕 5번가 521번지에서 비서학교를 운영하는 윌리엄 문 부인은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2주씩이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알프레드 아들러보다 한 수 위였다. 아니, 무려 13수 위였다. 2주가 아니라 단 하루 만에 어떻게 하면 고아 2명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며 우울증을 떨쳐냈으니 말이다. 5년 전 12월이었습니다. 저는 슬픔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어요. 몇 년간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다가 남편을 여의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크리스마스 때문에 더 우울했습니다. 한 번도 크리스마스를 홀로 보낸 적이 없다 보니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는 사실이 두려웠어요. 친구들이 휴일을 같이 보내자며 초대했지만 반갑지 않았습니다. 파티에 가더라도 처량하게 앉아 분위기나 깨고 있을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호의를 다 거절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두고는 자기 연민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남들처럼 저도 감사할 만한 일이 참 많았는데 말이죠. 크리스마스 전날 저는 오후 3시에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자기 연민과 우울증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 기대하며 5번가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과 흥겨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이미 옛일이 된 행복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쓸쓸하게 텅 빈 아파트로 돌아가기는 싫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운 나머지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1시간 남짓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버스 터미널이 보였습니다. 종종 남편과 함께 모험 삼아 아무 버스나 타던 일이 떠올랐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는 허드슨강을 건너 꽤 오랜 시간을 달렸습니다. 손님, 종점입니다. 라는 차장의 안내를 듣고 버스에서 내리니 눈앞에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보였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었죠.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다가 여기까지 온 김에 주택가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교회 앞을 지나는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아름다운 선율이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안으로 들어갔죠. 오르간 연주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쁘게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이 마치 달빛 속에서 수많은 별이 춤추는 것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종일 한 끼도 못 먹은 데다 길게 이어지는 음악 소리를 들으니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였던 저는 결국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잠에서 깨었을 때 낯선 장소였던지라 겁이 덜컥 났습니다. 제 앞에 두 아이가 서 있었는데 아마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러 온 것 같았습니다. 그중 한 소녀가 저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저 아줌마를 데려왔을까? 제가 눈을 뜨자 아이들도 놀랐습니다.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놀라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신지 물어봤더니 우린 아빠랑 엄마가 없어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그곳에 저보다 훨씬 더 딱한 처지에 두 고아가 있었던 것이죠. 순간 슬픔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크리스마스 트리를 본 다음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가게로 가서 간단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탕과 몇 가지 선물도 사주었죠. 그러자 저를 괴롭히던 외로움이 마법처럼 사라졌습니다. 이 아이들 덕분에 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잊어버리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밝게 빛나는 크리스마스를 보냈던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날 저는 제가 베푼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두 아이에게 받았습니다. 이때의 경험은 제게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행복은 주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조건 없이 사랑함으로써 저는 걱정과 슬픔과 자기 연민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줄곧 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자신을 잊음으로써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책 한 권을 쓸 수 있다. 미 해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성이었던 마거리 테일러 H의 예를 들어보자. H 부인은 소설가지만 그녀가 쓴 추리소설이 아무리 흥미롭다 해도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던 운명의 날 아침에 일어났던 일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H 부인은 심장이 좋지 않아 1년 넘게 자리 보전을 하고 있었다. 하루 24시간 중 무려 22시간을 침대에 누워 지내는 처지였다. 햇볕을 쬐려고 정원을 산책하는 것이 긴 여행일 정도다. 심지어 그때조차 하녀의 팔을 붙잡고 걸어야 했다. 그녀는 자기가 평생을 그렇게 살 것이라고 여겼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 제 안일한 삶의 자세도 깨트려버렸죠. 만약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저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자 모두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집 근처에 폭탄이 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군용 트럭이 히컵 비행장, 쇼필드 기지, 카네오에만 공군기지 등으로 달려가서 군인 가족을 공립학교로 실어 날랐죠. 적십자는 군인 가족을 수용할 만한 여유가 있는 가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침대 바로 옆에 전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적십자 요원들이
제게 정보 교환 기관의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저는 군인 가족이 어디에 수용되어 있는지 일일이 수소문했고, 적십자의 안내를 받은 군인들이 제게 전화해서 문의하면 저는 그들의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남편인 로버트 롤리 예이츠 사령관은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처럼 남편의 생사가 궁금한 여인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노력했으며 남편을 잃은 여인들을 위로했습니다. 해군을 비롯해 해병대 소속의 장교와 병사가 2,117명이나 전사했고 960명은 행방이 묘연했으니까요. 처음에는 누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마 뒤에는 침대에 앉아 전화를 받았죠. 결국은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다 보니 몸이 약하다는 사실도 잊은 채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저보다 훨씬 딱한 사람들을 돕느라 자신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죠. 이후로 매일 밤 8시간씩 잠자리에 드는 거 말고는 침대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저는 환자처럼 평생 침대에 누워 지냈을 거예요. 침대가 정말 편했거든요. 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이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재활 의지를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진주만 공격은 역사적인 비극이지만 제 삶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끔찍한 사건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능력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스스로에게만 집중하던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 사건으로 저는 크고 중요하며 반드시 필요한 삶의 지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하거나 자신을 돌보느라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녀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갖기만 한다면 도움을 청하러 정신과로 달려가는 사람 중 3분의 1은 병을 고칠 수 있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다. 심리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카를 융은 이렇게 말했다. 내 환자 중 3분의 1 정도는 임상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신경질환이 아니라 무의미하고 공허한 삶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이들은 인생을 무임승차하려고 하는데 지나치는 차들은 이들을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보잘것없고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삶 때문에 정신과 의사를 찾는다. 타야 할 배를 놓친 이들은 부두에 서서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비난하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달라고 세상을 향해 징징거린다.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별로 대단치 않은 이야기군. 만약 나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고아들을 만나면 관심을 가질 거야. 진주만에 있었다면 기꺼이 마거리 테일러 예이츠처럼 행동했겠지. 하지만 내 상황은 다르잖아.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어. 날마다 8시간씩 지겹게 일하고 좀처럼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 이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어? 그래야 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내게 뭐가 생기는데? 충분히 할 수 있을 법한 질문이다. 이제 답을 해보고자 한다. 인생이 아무리 단조롭다고 해도 당신은 날마다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가? 그저 쳐다보기만 하는가? 아니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가? 예를 들어 우편 집배원을 생각해보자. 그는 편지를 배달하기 위해 해마다 수백 킬로미터를 걷는다. 그가 어디에 사는지 궁금해하거나 그에게 가족 사진을 보여달라고 해본 적이 있는가? 다리가 아프지는 않은지, 일이 지겹지는 않은지 물어본 적은 있는가?
식료품점 점원, 가판대 판매원, 구두닦이의 경우는 어떤가? 이들도 자신의 문제와 꿈과 개인적 포부로 가득 찬 사람들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 당신은 그런 기회를 준 적이 있는가? 그들에게 혹은 그들의 삶에 대해 진정성 있고 적극적인 태도로 관심을 보인 적이 있는가? 나는 당신에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나 세상을 바꾸는 개혁가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내일 아침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럴 때 당신에게는 훨씬 더 큰 행복이 찾아온다. 훨씬 더 큰 만족과 더불어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얻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태도를 계몽적 이기주의라고 불렀다. 조로아스터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다.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좀 더 간결하게 요약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뉴욕 심리상담센터의 헨리 링크 소장은 이렇게 썼다. 내 생각에 현대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을 얻으려면 반드시 자기 희생과 규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다 보면 자신의 걱정은 멀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친구를 많이 사귀면서 즐겁게 살 수 있다. 왜 그럴까? 한 번은 예일대학교의 윌리엄 라이언 펠프스 교수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는 호텔, 이발소, 상점을 갈 때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분 좋은 말을 건넵니다. 사람들을 기계의 부속품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으로 대하려고 노력하죠.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면 저를 도와주는 여직원에게 눈이 예쁘다거나 머리가 멋지다는 칭찬을 합니다. 이발사에게는 종일 서서 일하느라 정말 힘들겠다고 하면서 말을 붙입니다. 그런 다음 이 일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얼마나 오래 했는지, 지금껏 얼마나 많은 사람의 머리를 다듬어 주었는지 물어보죠. 가끔씩 돈 계산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렇듯 제가 관심을 보이면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짐을 들어주는 짐꾼과 악수도 자주 합니다. 그러면 그는 기분이 좋아져서 종일 힘든 기색도 없이 일하죠. 몹시 더웠던 여름날이었습니다. 뉴헤이븐 철도의 식당 칸으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식당 칸은 용광로처럼 더웠고 승무원들의 일처리도 더뎠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느라 분주했던 승무원이 마침내 제 자리에 와서 메뉴판을 내밀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같이 더운 날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겠어요. 그러자 직원은 독서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몹시 불쾌한 말투라서 처음에는 그가 화를 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소리치듯 말하더군요. 말도 마세요. 오는 사람마다 음식에 대해서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서비스가 느려 터졌다고 타박하지 않나? 왜 이렇게 덥냐고? 음식값은 왜 또 그리 비싸냐고 난리를 칩니다. 제가 19년 동안 그런 불평만 들어왔는데 저 뜨거운 주방에서 고생하는 요리사를 걱정해준 분은 선생님이 처음입니다. 선생님 같은 손님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승무원은 제가 흑인 요리사를 철도 회사라는 커다란 기계에 속한 부품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 생각한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멋진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저는 항상 개를 칭찬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길을 가다가 슬쩍 뒤를 돌아보면 그가 개를 쓰다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 칭찬을 들으니 개가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한 번은 영국에서 한 양치기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가 데리고 있던 크고 영리한 목양견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지도 물었죠. 그와 헤어져서 길을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양치기가 개의 앞다리를 자신의 어깨에 올리고 온몸을 사랑스레 쓰다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그와 그의 개에게 작은 관심을 보이자 양치기는 무척 행복해했습니다. 또한 저는 개도 행복하게 만들었으며 그럼으로써 저 자신도 행복해졌습니다. 짐꾼과 악수를 하고 후덥지근한 주방에서 일하는 요리사를 동정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남이 기르는 개에 대해 칭찬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속상하고 걱정이 많다는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아마도 무척 낮을 것이다. 중국에 이런 속담이 있다. 장미를 건네는 손에는 향기가 남는다. 예일 대학교의 펠프스 교수에게는 굳이 이 속담을 말해줄 필요가 없다. 이미 알고 실천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남자라면 다음 이야기는 건너뛰어도 좋다. 걱정이 많고 불행했던 소녀가 여러 남자에게 청혼을 받게 된 이야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테니 말이다. 이 소녀는 이제 할머니가 되었다. 몇 년 전 나는 그녀와 남편이 사는 집에서 하룻밤을 묵은 적이 있다. 그녀가 살던 소도시에서 강연을 했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 나는 뉴욕 센트럴역으로 가는 기차를 타야 했는데 그녀가 집에서 약 80km 떨어진 역까지 차를 운전하여 나를 데려다 주었다. 가는 동안 친구를 사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카네기 씨,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남편에게도 비밀로 했던 이야기랍니다. 이야기는 당신이 기대한 것보다 재미없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필라델피아 사교계에서 잘 알려진 집안 출신이라고 했다. 어린 시절과 젊었을 때를 돌아보면 제게는 가난이 원수였습니다. 사교계의 또래 아이들이 누리는 것들은 꿈도 꾸지 못했죠. 좋은 옷은 입어보지도 못했고 옷이 작아져 맞지도 않는 데다 그나마도 유행이 한참 지난 것들 뿐이었습니다. 어찌나 창피하고 부끄럽던지 울다 지쳐 잠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궁여지책으로 한 가지 수를 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나는 남성들에게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 미래의 계획을 들려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딱히 이야기를 듣고 싶어 질문한 건 아니었어요. 그들이 제 보잘것없는 옷차림을 눈여겨보지 않도록 하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젊은 남성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에 대해 알아가면서 그들의 이야기에 정말로 관심이 생겼습니다. 때로 제 옷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였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남성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도록 유도하고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들은 몹시 행복해했으며 어느새 저는 사교 모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제게 3명이나 청혼할 정도였어요. 여성들이여, 바로 이렇게 하면 된다. 여기까지 읽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듯하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니 말도 안 돼.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나 통하는 말일 뿐 내게는 허튼 소리에 지나지 않아. 나는 내 지갑에 돈을 넣어둘 거야. 내가 가질 수 있는 거라면 지금 당장 다 가질 거야. 다른 바보 얼간이들은 내가 알게 뭐야.
당신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이 옳다면 예수, 공자, 석가모니,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성 프란체스코 등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철학자들과 인류의 스승들은 모두 틀린 셈이다. 당신이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무시할 수도 있으니 이번에는 무신론자의 예를 들어보겠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교수였고 당대의 대표적인 학자였던 고 A.E. 하우스먼의 이야기다. 그는 1936년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시의 제목과 성격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는 도중 이렇게 말했다. 모든 시대에 걸쳐 가장 위대한 진실이자 가장 심오한 도덕적인 발견은 예수가 했던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는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왔다. 하지만 하우스먼은 무신론자요 한때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던 염세주의자였다. 그런 하우스먼도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사람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사람만이 삶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하우스먼의 말에도 만족하지 못했다면 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무신론자의 충고를 들어보자. 시어도어 드라이저는 모든 종교를 동화라고 비웃었고 인생에 대해서는 백치가 짓거리는 이야기와 같다. 시끄럽고 정신없으나 아무 뜻도 없다 라고 여겼다. 하지만 드라이저도 예수가 가르쳤던 위대한 원칙, 즉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라는 원칙만큼은 옹호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 삶에서 조금이라도 기쁨을 얻고 싶다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롭게 만들겠다고 생각하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자신의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고 다른 사람의 기쁨은 자신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드라이저가 말한 대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만들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당장 실행해야 한다.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나는 이 길을 단 한 번만 걸어갈 수 있다. 그러니 내가 베풀 수 있는 모든 선행, 내가 보일 수 있는 모든 친절을 당장 실천에 옮기자. 뒤로 미루거나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나는 이 길을 다시 걷지 못할 테니 말이다. 당신 안에서 걱정을 쫓아버리고 평화와 행복을 키워나가길 원한다면 다음 원칙을 기억하라. 평화와 행복을 부르는 법 7.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짐으로써 자신을 잊으라. 날마다 다른 사람의 얼굴에 기쁨의 미소가 떠오르도록 선행을 베풀라. 평화와 행복을 부르는 7가지 자세. 1. 평화, 용기, 건강, 희망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를 가득 채우라. 우리 생각이 우리 삶을 만든다. 2. 절대로 적에게 안갚음하려 들지 말라. 적을 해치기보다 자신이 훨씬 더 많이 다친다. 아이젠하워 장군처럼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에 대해 생각하느라 단 1분도 낭비하지 말라. 3-1.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쓰지 말고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이라. 예수가 나병 환자 10명을 고쳤지만 그 중에 단 1명만 감사하다고 인사했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예수보다 더 감사를 받아야 할 이유라도 있는가? 3-2.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를 바라지 말고 주는 기쁨을 얻기 위해 베푸는 것임을 기억하라. 3-3. 감사란 길러지는 것임을 기억하라. 아이들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자라길 원한다면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 4. 내가 가진 문제가 아니라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 5. 다른 사람을 모방하지 말라. 나를 찾고 내 모습대로 살라. 부러움은 무지에서 나오고 모방은 자살 행위임을 기억하라. 6. 운명이 레몬을 건네면 그것을 레모네이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 7. 다른 사람에게 작은 행복을 주려고 노력함으로써 자신의 불행을 잊으라.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